예, 반갑습니다. 예, 박세일입니다. 저 책 제목이 대전환기 프레임혁명. 이 제가 좀 못된 버릇이 하나 있는데 되게 거창한 걸 좋아해요. 그래서 거창한 제목을 내세워서 나름대로 좀 야심찬 그 책을 냈다고 했는데 오늘은 책 내용과 약간은 거리를 좀 두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기업 현장에 어떻게 소화할 것인지를 좀 염두에 두면서 좀 더 현장과 밀착된 그런 그 강의를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뭐 나름대로 제가 제목을 새로 붙여봤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경영혁명. 혹시 뭐 제 강의를 듣는 분 중에서는 약간 좀 거북한 느낌을 갖는 분도 계실 수도 있다고 봐요. 기업 경영의 세계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분들도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다 보는데 좀 너그럽게 좀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건 책에 안 나오는 내용입니다. 한국 경제에 내재된 커다란 질문이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은, 자, 한국이 우리가 보기에는 좀 어리버리한 뭐 그런 나라 같기도 하는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 세계에서 혁신 역량 최고의 국가로 평가받아온 나라예요. 저기 미국 블룸버그라고 있죠. 뭐 저 중요한 정보를 분석해서 내놓는 그런 곳인데 재작년까지 6년 동안 혁신 역량 세계 1위로 한국을 꼽아왔어요. 작년은 우리가 2등을 했는데 어디한테 밀렸냐면 독일한테 밀렸습니다. 그 니체가 태어난. 그리고 유럽연합 집행위에서도 내리 한국이 혁신 역량 세계 1위 국가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해왔어요. 그 하나로 GDP 대비 R&D 투자가 단연 우리가 계속 1위였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성장 잠재력의 측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도 그게 틀리지 않죠. 근데 지금 우리 경제 잘 나가고 있습니까? 혁신 역량 1위 국가답게 한국 기업들이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발휘하면서 지금 고공비행을 하고 있냐 이거예요. 뭐 일부 잘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지금 정체 상태입니다. 여기에 중국이 무섭게 지금 추격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밀려요. 자, 세계화 시대 경제활동의 주체인 기업들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경쟁을 합니다. 제 친구가 사장으로 있는 그 자동차 부품업체가 저기 평택에 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당신네 회사는 어디가 최대의 경쟁 상대인가? 라고 물어봤더니 저 인도에 있는 모업체라는데 인건비가 10분의 차이가 나요. 그럼 어느 정도 기술력에서 앞서야만 우위를 점할 수 있는지 대략 이제 짐작이 될 텐데 자, 그런 상태에서 중국한테 밀린다? 자, 중국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나라입니다. 4차 산업혁명 기술력에 있어서 오히려 한국을 앞서고 있는 추세예요. 자, 그렇게 해서 한번 밀리기 시작하면 그냥 침울한 거죠. 그런 좀 위태한 상황인데 묘하게도 이 코로나 이걸 덮고 있어요. 야, 이 와중에 전 세계가 코로나로 난리법석인 이 와중에 그래도 우리 3분기에 플러스 성장했대. 야, 얼마나 대단하냐. 이런 생각을 잠시 할 수 있는데 좀 더 냉정하게 사태를 지켜보면은 매우 좀 위태한 지경에 우리가 놓여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질문은 뭐냐? 왜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 역량을 지닌 나라로 평가를 받으면서도 그에 상하는 기업의 경쟁력은 발휘가 안 되고 있느냐? 내지는 국가 경쟁력은 발휘가 되고 있지 않느냐? 이게 우리가 한국 경제에 대해서 던질 수 있는 커다란 질문이다. 자, 그 답을 찾아서 지금부터 나서보고자 하는데 단서를 제공하는 곳이 한 군데 있었어요. 저 유럽의 디지털 경쟁력 센터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서
전 세계 140여 개국의 3년간에 걸친 디지털 경쟁력 추이를 쭉 분석해서 보고서를 냈는데 한국은 8위를 했어요. 8위. 8번째. 두 분야를 가지고 점수를 매겼습니다. 기술 환경을 표현하는 생태계, 그 다음에 사고방식, 이 두 분야로 나누어서 평가를 했는데 생태계 분야에서는 플러스 18점을 받았어요. 반면에 사고방식에서는 마이너스 17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더하기 빼기를 했더니만 플러스 1점을 얻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전 세계로 8번째로 디지털 경쟁력에서 이렇게 발전했다라고 평가를 받았는데, 자, 사고방식이 낙후됐다는 얘기입니다. 사고방식이 후져서 디지털 경쟁력이 제대로 발전 못했다, 뭐 이런 지적인데, 자, 사고방식 좀 더 한 차원 높게 표현하면은 저는 사상 문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자, 사상이라는 게 뭡니까? 세계를 통일되고 일관된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는 그 시각을 주는 게 사상이죠. 그 사상이 체질화되고 생활화된 상태를 사상 문화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텐데, 이 사상 문화라는 게 말입니다, 사람의 행동을 지배하는 수많은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결정적인, 규정적인 역할을 하는 요소가 바로 이 사상 문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혹시 이 선생님 독일 다녀오셨어요? 아, 독일의 소비자들은 말입니다, 여간에서 카드를 안 써요. 대부분 현금 결제입니다. 뭐 기업처럼 그 거래액수가 큰 곳을 제외하고는 일반 소비자들은 거의 대부분 현금 결제를 하는데, 그래서 독일 사람들은 주머니가 2개라고 얘기해요. 지폐 주머니, 동전 주머니. 자, 그러면은 독일은 왜 소비자들이 현금 결제를 선호할까? 아니, 독일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강국이죠. IT 기술이 부족해가지고 카드 결제를 못 하겠습니까? 제도가 불비해서, 제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현금 결제를 하겠어요? 상식적으로 아니겠죠. 왜 현금 결제를 선호하느냐? 옛날 히틀러 시대 때 엄청 당했잖아요. 국가가 개인의 정보를 전부 자학 통제하면서 완전히 그냥 좀 거친 표현으로 착살을 했던 그 혹독한 역사 경험으로 인해서 이게 독일 사람들은 국가가 개인의 정보를 장악 통제하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저항과 불안의식을 갖고 있어요. 이게 수십 년 그 이상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의 사상 문화로 정착이 된 겁니다. 그래서 기술적 요소 내지는 제도 요소와 무관하게 독일 사람들은 현금 결제를 선호한다. 하나의 예죠. 자, 이러한 사상 문화가 시대에 맞지 않게 낙후된 상태에서 기업을 내지는 사회를 지배하게 되면은 경제가 완전히 망가집니다. 극단적 표현에서 제대로 돌아가질 않아요. 이것을 반면 교사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이웃 일본입니다. 자, 아베노믹스 여러분 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아베 정권이 들어서서 돈을 엄청 풀었어요. 해서 달러당 엔화 가치가 70엔에서 140엔, 절반으로 떨어져요. 엔화 가치가. 자, 그러면은 수출 경쟁력이 어떻게 될까요? 절반으로 떨어뜨려도 기업은 똑같이 돈을 버니까 엄청나게 경쟁력이 강화되겠죠. 상상을 초월할 정도 강화돼야 마땅한데,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같은 기간 동안 일본의 수출액이 오히려 줄었어요. 그만큼 일본 기업의 경쟁력이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 자, 일본의 자본력, 기술력, 행정력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근데 왜? 뭐 때문에 이렇게 빌빌거리냐 이거죠. 쉽게 얘기해서 2차 산업혁명 시기 내지는 뭐 아날로그 시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 형성됐던 사상 문화가 고스란히 유지되고 있어요. 그것을 드러내는 간단한 사례로 일본 사람들은 말입니다,
딱 그 서류 작성한 다음에 도장 꽉 찍어가지고 팩스로 보낸 것만을 효력으로 인정을 해요. 우리처럼 뭐 이메일로 이런 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19가 뭡니까 난리를 치는 바람에 여기저기서 재택근무를 실시했을 거 아니에요. 집에서 일하다가 꾸역꾸역 회사를 찾아가요. 왜? 팩스 확인하려고. 그게 일본입니다. 손타쿠라고 하는 그 용어가 있던데 주로 이제 일본 관료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가리키는 용어라고 그래요. 뭐냐면은 권력자 앞에서 알아서 기는 최고 권력자가 뭘 원하는지는 미리 파악해서 그냥 탁 맞춰주는 이게 이제 손타쿠라고 일본에서 발견된 현상인데 이게 관료 사회만 아니라 기업에까지 쫙 일반화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일단 뭐 관련해서 얘기가 다시 나오겠습니다만 그리고 이 정도는 다 이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얘기인데 이런 식의 이 사고 방식은 4차 산업혁명 시기에 전혀 안 맞거든요. 대단히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사고를 하고 행동하는 사람 속에서 이 창조력이 발산되면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의 그 원동력으로 기능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일본식의 그 사고나 행동 양식은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거예요. 지난 과정을 복귀해 보면 2차 산업혁명 시기 때는 대단한 힘을 발휘했죠. 유명한 도요타 모델에서 확인하듯이 조직을 위해서 개인이 철저히 희생하는 그러한 그 모습들이 과거에는 빛을 봤으나 지금은 영 아니다. 자,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럼 우리나라로 돌아오면 어떠냐? 양상은 다릅니다. 양상은 다르지만은 한국 역시 방금 전에 유럽 디지털 경쟁력 센터에서 지적했다시피 낙후된 사고방식, 뒤처진 후진, 사상 문화가 여전히 기업을 지배하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 역량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잠재력을 제대로 살리고 있지 못한 그런 양상이다. 자, 그러면은 뭐가 도대체 낙후되어 있다는 거냐? 그러려면 반드시 뭐가 이 시대에 맞는 새로운 것이냐가 밝혀져야 되겠죠. 새로운 것을 거울 삼아서 비춰볼 때 낙후된, 후진, 낡은, 뒤떨어진 사상문화가 이렇게 드러날 것이다. 지금부터 이제 그 얘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분석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전 세계에서 4차 산업혁명 가지고 이렇게 난리를 치는 나라는 딱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다고 해요. 엄밀하게 말하면은 4차 산업혁명은 정확한 용어가 아닙니다. 3차 산업혁명 2기 정도로 보는 게 맞는데, 왜냐하면은 1차 산업혁명은 농업사회를 공업사회로 완전히 뒤바꿔놨잖아요. 그 다음에 2차 산업혁명은 전기를 원동력으로 대량 생산 체제를 확립하면서 이 노동자들도 웬만큼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줘요. 그리고 3차 산업혁명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ICT를 기반 기술로 이 경제 진화가 이루어진 전혀 질적으로 다른 그런 산업 발전 단계를 열어냅니다. 근데 4차 산업혁명은 그런 불현속적인 비약 국면이 없어요. 독일의 아무개 씨가 일종의 마케팅 차원에서 세계 경제 포럼, 다보스 포럼을 홍보하게 한 그런 차원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를 도입했다 이렇게 일각에서 얘기하는데, 어쨌든 간에 한국에서 유별나게 이 용어를 씁니다. 근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꺼냈느냐, 아까운 시간을 낭비해가면서까지 이유가 있어요. 자, 4차 산업혁명은 3차 산업혁명의 이기다 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게 되면은 3차 산업혁명에 대한 본질적 이해 없이 4차 산업혁명을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가만히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한국사에서 3차 산업혁명을 가지고 연락에 토론하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짚어보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고민해 본 순간이 있었던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3차 산업혁명에 대한 본질적 이해 없이 갑자기 어느 날 4차 산업혁명 가지고 막 떠들다 보니까 단편적인 기술 트렌드, AI가 어쩌고 빅데이터가 어쩌고 등등
이런 수준에서 놀다 보니까 지극히 피상적인 이해에 딱 멈춰버리는,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차원에서 헛발질만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놓였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점을 염두에 두면서 이야기를 좀 진행했으면 하는데요. 자, 제가 다시 한번 쫙 이야기를 할게요. 3차 산업혁명 그리고 그 이익에 해당되는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은 ICT, 정보통신기술이죠. ICT를 기반 기술로 경제의 지능화가 이루어지면서, 이게 중요합니다. 가치 창출의 주요 원천이 노동력에서 창조력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할 수 있는데, 이건 누가 내린 정의냐? 제가 내린 정의입니다. 예. 자, 설명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TV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혹시 이 선생님 옛날 흑백 브라운관 TV 보신 기억 있습니까? 아, 그래요? 자, 그 후에 이제 TV가 계속 진화를 해오죠. 흑백에서 컬러 브라운관 TV로 바뀝니다. 그러다가 이제 평면으로 된 LCD TV가 나오고, 요즘 그거보다도 더 한 4배 정도 화질이 좋은 OLED TV가 나옵니다. 이 두 가지는 화면을 만드는 원리가 다르다고 그래요. 저는 90년대 초로 들어가면 지금과 같은 초고화질 TV가 나올 거라고 상상조차 못했어요. 상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그 기술 진보가 TV라고 하는 이 제품에서 일어났는데, 자, 최신 제품으로 올수록 당연히 TV의 그 값어치는 상승했겠죠, 그죠? 이걸 또 이상하게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은 반대로 생각을 하는데,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하십시오. 값어치, 그냥 가치라고 할게요. 그런데 최신의 TV로 올수록 투입된 노동량은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줄었죠, 그죠? 왜? 자동화 때문에. 요즘은 기계로 팍팍 찍어내잖아요. 투입된 노동량은 줄었어요. 자, 이 정반대의 직선을 그리게 되는데, 이게 이제 경제 사적으로 대단히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게 되죠. 왜냐? 애덤 스미스 이후 칼 마르크스를 거쳐 근대 경제학은 일관되게 노동 가치를 기반으로 해서 이런 체계가 형성됐죠. 투입된 노동 양에 비례해서 가치가 결정된다고 하는 그 노동 가치들과 유변되는 현상이 나타난 거죠. 투입된 노동량이 줄었는데 제품의 가치는 분명히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놀라울 정도로 증가를 했어요. 상당한 혼란이 일어납니다. 이에 대해서 결정적인 해답을 준 양반은 놀랍게도 경제학자가 아니라 피터 드러커라고 하는 경영학자였습니다. 이 양반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 간극을 메운 것은 지식이라고 하는 전혀 새로운 가치 창출의 원천이다. 원천이 작용한 거다. 지식을 얘기합니다. 지식. 자, 그런데 한참 시간이 지나서 인정이 되기 시작을 해요. 맞다. 드러커 이론이 맞다. 근데 나중에 여기서 시간이 지나면서 특히 그 기업 경영 일선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지식만 강조하는 건 이거는 또 하나의 편향이다 하면서 지식 못지않게 감성이 중요하다. 같은 제품이라도 디자인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 어떤 스토리를 심느냐에 따라서 제품의 가치가 많이 달라진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이후에 그보다 더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소가 등장을 하게 되죠. 이를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사례로서 IT 역사를 새로 썼다고 하는 애플의 아이폰을 꼽습니다. 근데 아이폰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PC, 와이파이, 스크린 터치 등 기존에 있던 기술을 버무려서 소비자를 혹하는 새로운 제품을 내놔요. 거기 새로운 특별한 기술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때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은 상상력이라고 하죠. 상상력. 상상력 자체가 생산력이자 권력이다 이런 표현들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자, 요게 새로운 시대 3차 산업혁명 그리고
연장으로 4차 산업혁명 시기에 새로운 가치 창출의 원천으로 떠오른 지점인데, 매번 이렇게 얘기가 복잡하잖아요. 하나 이제 단어로 표현해야 되는데 그걸 뭘로 할까 하다가 이걸 선택한 겁니다. 창조력. 창조력이 새로운 가치 창출의 원천으로 떠오른 혁명이 바로 3차 산업혁명이고 그 연장으로 4차 산업혁명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자, 노동력이 창조력으로 바뀐 요 지점은 모든 변화를 일으킨 근원이에요. 3차 산업혁명과 함께 시작된 모든 변화는 다 이로부터 발생합니다. 근데 변화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지냐를 알려주는 지점은 요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가? 그 차이점이에요. 조금 좀 재미가 없을 수 있는데, 자, 역사를 가만히 이렇게 되돌아보면 노동력은 기계나 타자에서 끊임없이 대체되어 왔죠. 뭐 그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대량 실직이 발생되기도 했습니다만은 인류는 그러한 과정을 고된 노동으로부터 벗어나는 하나의 진보, 이 역사를 기억을 합니다. 근데 이 창조력은 사람에게만 고유한, 그리고 그냥 보편 사람이 아니라 그 특정 누구에게 고유한, 영어로 한마디로 only one 일 때만이 창조력의 가치를 인정받는. 요즘은 이제 기술이 워낙 뛰어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모나리자가 똑같이 그릴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충분합니다. 근데 아무리 똑같이 그려봐야 인정 못 받죠. 저건 제가 TV 그 진품명품이라는 프로를 봤는데, 어떤 한 분이 중국에서 구입했다고 하는 그럴듯한 그림을 하나 들고 나왔어요. 그 뭐라고 판정을 내리냐면 이거 가짜입니다. 그럼 얼마 받아요? 없어요. 전혀 가치를 인정 못 받죠. 그 사람에게만 고유할 때, only one로 체화된 그 창조력만이 가치를 인정받는, 그런 점에서 원칙적으로 기계나 타인에 의해서 대체 불가능한 요소가 창조력이다. 자, 그러니까 창조력을 가치 창출이 주요 원천으로 하는 경제는 자연스럽게, 바로 이제 논리적으로 이어지죠. 그 창조력을 체화한 사람이 경제 활동의 중심에 설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죠. 그래서 이로부터 이제 저는 사람 중심 경제를 도출해내게 됩니다. 근데 이 책에서는 쭉 지나온 그 역사를 되돌아보니까 시장 경제는 모든 경제의 기반으로 작동하는 보편 기제더라. 사람 중심 경제 역시 시장 경제 기반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풀어서 얘기하면 사람 중심 시장 경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 표현을 좀 많이 쓰기로 했어요. 제가 사람 중심 경제라는 표현을 책 제목에 표지도 있는데, 이 기업 경영하는 양반이 약간 불편해하더라고요. 문재인 떠오른다. 이 정치적 해석을 많이 들어요. 그 다음에 운동권 냄새가 난다. 그래서 그러면 사람 중심 시장 경제를 할게 했더니 또 이 태도가 좀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 중심 경제보다는 좀 풀어서 사람 중심 시장 경제라는 표현을 좀 불편하지만 많이 쓰려고 하는데, 자, 두 번째 또 차이가 있어요. 이건 정말 이 딱딱한 얘기입니다. 생산수단이라고 하는 이제 개념을 도입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생산수단이라 하면 이걸 딱 쥐고 있으면은 나머지 요소를 딱 쉽게 확보해서 생산 활동을 조직할 수 있는 그 무엇. 중세시대는 토지였죠. 토지만 딱 확보하면 그냥 농사 짓는 거 어려움이 없었잖아요. 그 다음에 자본주의 사회에서 뭘까요? 자본. 자본만 있으면 공장 세우고 사람 고용해서 물건 만들어 돈 벌 수가 있었어요. 근데 노동력은 생산수단이 아니에요. 그래서 노동자는 독자적 생산을 조직 못하기 때문에 자기 노동을 팔아야만 월급 받아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데 창조력은 생산수단입니다. 자, 이게 어디서 드러나느냐? 자, 요즘은 이제 벤처 시대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벤처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는데, 자, 창업을 해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이 좀 낫겠네요. 벤처 기업으로 등장해서 지금 세계 최고 수준의 반열에 올라 있는 기업이 하나 있죠. 미국의 구글. 자, 세르게이 브린과 레리 페이지 두 스탠포드 대학 원생이 98년도에 창업을 합니다. 그 다음에 대규모 투자를 받는데
이 두 창업자는 자본 투자 한 푼도 안 하고 전체 지분의 75%를 차지해요. 75%의 자본을 지배하는 겁니다. 초고속 검색 엔진이라고 하는 이 창조력을 자기 체화했다는 그 근거로 해서, 쉽게 해서 창조력을 체화한 사람이 자본을 지배하는, 이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뭐 이 정도로 할게요. 혹시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나중에 책을 통해서 조금 더 이렇게 보충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창조력을 지닌 사람이 지금까지 이 뭡니까 생산 수단을 지배했던 자본을 지배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 이로부터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다음 단계로 이야기를 좀 옮겨가야 될 것 같은데, 자, 지금까지 3차 산업혁명의 그 본질적 지점에 대해서 이제 간략히 좀 정리를 해봤어요. 자, 이로부터 뭐가 나오느냐? 앞으로 기업이 어떤 식으로 움직여야만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하는 경영 원칙 5가지가 나오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앞서 얘기했던 사상 문화의 혁신을 통해서 기업의 시스템 전략 전반을 혁신적 바꾸는, 한마디로는 경영혁명 가정으로 이제 이어지는데, 그래서 저는 경영혁명 5대 원칙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5대 원칙을 쭉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은, 앞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 기업을 지배하고 있는 낡은 사상 문화가 뭔지가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같이 묶어서 한번 이야기를 진행해 볼게요. 자, 4차 산업혁명은 창조력을 체화한 사람이 경제 활동의 중심에 설 수 있다는 점에서 사람 중심 경제, 사람 중심 시장 경제로 발전할 가능성을 일단 이제 보였다고 그러는데, 자, 그러면은 결국은 사람이 어떻게 창조력을 숙성시켜서 이걸 잘 발산하느냐에 따라서 기업의 생산성이 좌우되겠죠. 자, 그러면 사람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람은 자산을 봐야 되겠죠. 사람이야말로 기업의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첫 번째, 사람을 자산으로 보는 것. 이게 첫 번째 경영 원칙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국 기업들은 대부분 사람을 자산이 아니고 뭐로 보았을까요? 비용으로 보았습니다. 외환위기 이후에 이제 미국식 경영 논리가 대거 이제 상륙을 해가지고 쫙 퍼져요. 이른바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이름 아래. 한국 사람들은 글로벌 스탠다드는 꼼짝 못합니다. 내내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제 이 논리를 체화하게 되는데, 사람을 비용으로 보면 비용은 가급적 줄여야 할 대상이죠. 자산은 가급적 키워야 할 대상이죠. 제가 요즘 이제 기업 경영하는 분들을 좀 자주 보는데 딱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을 비용으로 보는가 자산으로 보는가는 모든 것을 바꿔놓는 차이다. 근데 지금까지 한국의 기업들은 자산이 아닌 비용으로 봐왔다고 그랬는데, 자, 비용을 최소한 줄이는 게 목적이고 그걸 통해서 효율성을 높여야 된다, 이렇게들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 기업이 효율성이 증대하면서 경쟁력이 강화되느냐, 체력이 강화되느냐? 오히려 평가는 기초 체력이 약화됐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을 비용으로 간주한다는 얘기는 곧 뭐 좀 심하게 표현하면 다 물건 취급한다는 얘기인데, 4차 산업혁명 시기에는 일단 다시 관련돼서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은 얼마나 자발적 열정을 갖고 몰입하느냐에 따라서 생산성이 좌우가 돼요. 근데 나를 물건 취급하는데 내가 뭐가 신나가지고 열정적으로 몰입을 하겠냐 이거예요. 내 일이 아닌데 뭐 나는 주는 월급 받아가면서 그냥 대충 때우면 돼. 기업의 기초 체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게 이제 오늘날 대한민국이 직면하는 여러 문제 중에 하나인 겁니다. 자, 두 번째. 좋은 일자리 중심에 이제 경영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자, 방금 얘기를 했습니다. 창조력을 가치 창출의 원천으로 하는 이 4차 산업혁명 시기에는 기업 구성원들이 자발적 열정을 갖고 몰입을 할 때 최상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건 뭐 상식적인 얘기죠. 사실 사람 중심 경제는 사람에 대한 어떤 인문학적 이해가 더 중요해요. 막 그냥 어려운 그 수학 그 논리로 구성된 기존 경영은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환경에서 사람은
자발적 열정을 갖고 몰입을 하게 되느냐? 자, 봅시다. 여기다가 해야 돼. 네. 기업은 경제 활동을 하는 그 단위죠. 근데 경제 활동을 하는데 여기 사람이 있어요. 사람을 수단으로 봐. 한번 돈벌이 수단으로 딱 본다는 느낌이 딱 들어. 열정이 생길까요? 안 생기죠. 나를 목적으로 간주할 때, 이 기업은 당신을 위해서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게 딱 피부로 느껴질 때 자발적 열정이 생기죠. 응? 그 다음 두 번째. 자, 기업도 하나의 조직이에요. 근데 회사 나가는 순간 나는 이제 완전히 조직의 부속품처럼, 기계 부속품처럼 그냥 뺑뺑이 돌린다? 열정이 생길까요? 안 생기죠. 내가 이 조직의 중심이고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느낌을 받을 때 사람은 신바람이 나고 열정이 생기게 돼 있죠. 응?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디든지 다 권력이 있어요. 결정권이 행사가 됩니다. 근데 예를 들면 디자이너예요. 그 높으신 양반들이 다 결정해놓고 툭 던져 너 이대로 해 라고 할 때 열정이 안 생기죠. 내가 참여해 입에 거품 물어가면서 막 그냥 주장하고 같이 결정을 해야지 그 결정 사항을 실행하는데 열정이 생깁니다. 자기 결정권 안 쓸게요. 결정 있을 때,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해서 충분한 보상이 주어질 때 사람은 자발적 열정을 갖고 몰입을 하면서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바로 그러면은 자 이렇게 그 사람을 경제활동의 목적으로 보고 조직의 중심으로 안주하고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고 충분한 보상을 주어준다면 그런 일자리는 상식적으로 좋은 일자리죠. 바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협력을 할 때 창조력 발산이 극대화되면서 즉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기업도 동시에 득을 보는 즉 상생 가능한 그런 경제로 간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좋은 일자리를 중심으로 상생을 추구하라. 이게 이제 경영원칙 두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 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은 사람이 계속 고개를 까뚱까뚱해요. 아니, 다 좋은데 이때 그 사람 중심의 사람은 혹시 뭐 이 창업자나 내지는 경영자 같은 특별한 사람들만 가리키는 거 아닙니까? 라고.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게 경영원칙 세 번째에서 확인되는데 사람 중심 자동화입니다. 자, 이제 대한민국에서 자동화하면 어떤 장면을 떠올릴까요? 사람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기계를 딱 갖다 놓는, 기계가 알아서 하는 이런 장면 떠올리죠. 심지어는 좀 내놓으라 하는 유명 학자나 정치인도 자동화는 원래 그런 거야 라고 전제하고서 그 다음 대책을 강구를 해요. 어떤 분들은 자동화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 일자리를 잃고 거리로 내몰릴 것이며 그리고 그 자동화로 떼돈을 버는 기업에 왕창 세금 물려가지고 그거 가지고 뭐 기본소득이든 뭐든 이렇게 해서 좀 채워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 하는데 문제는 뭐냐? 저는 이걸 사람 없는 자동화라고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사람을 밀어내는, 사람을 많이 대체하는 사람 없는 자동화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거의 이걸로 일반화돼 있어요. 어느 정도냐? 전 세계에서 산업용 로봇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사람 없는 자동화를 기준으로 보면 단연 세계 1위입니다. 그런데 결과를 한번 냉정히 따져봅시다. 사람 없는 자동화를 그렇게 전격적으로 추진한 결과 대한민국 기업들이 뛰어난 효율성을 보이면서 높은 생산성을 과시하고 있느냐? 아니잖아요. 바닥을 기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현상이냐? 요거 제가 그 기업에 들어가서 얘기하면 다 꼼짝없이 다 이제 수긍을 하는데 사람 없는 자동화는 단기적으로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건 분명해요. 근데 장기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은 이제 이건 좀 기업 경영의 시각을 좀 가질 필요가 있는데 요즘 말입니다. 시장이 무섭게 바뀌잖아요. 하루하루가 다르게 시장 수요가 달라집니다. 근데 기계라고 하는 거는 동일한 동작을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기계잖아요. 그런 변화하는 하루하루 달라지는 시장 수요에 제대로 대처를 못해요. 자동화 기계는. 또 하나는
앞서 이제 올리원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그 어떤 그 인간의 내재된 창조력 가치만이 아니라 시장 수요도 요즘 올리원 시대로 가고 있어요. 개별 그 고객이 자신만의 어떤 고유한 요구를 제시하고 거기에 맞는 제품과 서비스를 해줘야 하고 이렇게 요구하는 추세로 가고 있는데 예전에 말입니다. 일본이 50년 동안 이 조선 산업을 전 세계 조선 산업을 꽉 쥐고 철옹성을 구축하고 있었어요. 그 일본을 넘어선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한국이잖아요. 어떻게 한국이 그러면 일본을 넘어섰냐?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설계 방식이 달랐습니다. 일본은 표준 모델 딱 몇 개 정해놓고 알아서 골라가세요. 한국은 어떻게 했느냐? 딱 오잖아요? 선주라고 하죠, 선주. 거기 오면은 당신이 원하는 게 뭡니까? 일일이 세심하게 다 인터뷰를 해서 거기에 맞는 설계를 해서 딱 넘겨줘요. 어디를 찾겠어요? 그래서 한국이 일본을 제칩니다. 자, 이게 요즘 이제 추세인데 자동화 기계는 정해진 동작만 계속 반복한단 말이에요. 고객이 와서 뭐 나는 이걸 원합니다. 저걸 좋아요. 백날 얘기해봐야 기계는 못 알아들어요. 결국 장기적으로 자동화는 오히려 자동화 함정에 빠지면서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더라. 우리가 딱 그 함정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동화를 하지 말자는 얘기냐? 또 자동화 안 하고 뭐 노상 사람 손으로 해가지고 경쟁이 되겠습니까? 자동화는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럼 사람은 자동화 말고 또 다른 그 방식의 자동화가 있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사람 중심의 자동화. 사람의 창조적 역할을 높이는 수단으로서 자동화를 활용하는. 그렇게 해서 크게 성공한 나라가 있습니다. 기업 정도가 아니라 바로 독일이에요. 이상하게 오늘 독일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독일은 메르켈 정부의 그 주도 아래 산업 4.0, 인더스트리 4.0 정책을 추진하죠. 이게 뭐냐면은 단순 작업은 과감하게 그냥 로봇한테 맡기는 거예요. 야, 로봇 네가 알아서 해. 그 대신 사람은 아주 고차원적인, 창조적인, 방금 얘기했던 그 개별 고객의 수요에 맞게 제품을 설계, 에이스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상황에 이게 유연하게 대처하는 그런 작업을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사람과 로봇의 협업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람과 로봇의 협업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식으로 갔더니만 독일 기업은 기업대로 경쟁력이 강화돼서 유럽 최강의 그런 부국을 만들어내죠. 그리고 동시에 일자리가 자동화는 분명히 전격적으로 추진했는데 주는 게 아니라 늘었어요. 해당 기간이 약 10년 정도 지났는데 고용률이 한 10% 올라갔습니다. 그것도 질 높은 좋은 일자리로. 기업도 좋고 국민도 좋은. 이게 사람 중심 일자리예요. 근데 한국이 정반대로 갔던 겁니다. 기업도 그냥 버벅대고 경쟁이 약화돼서 국민들 일자리가 줄어가지고 버벅대고 공멸의 길이었던 것이죠. 여기는 상생의 길이고. 자, 재미난 것은 이런 자동화를 둘러싼 이제 말하자면 이제 이 상반된 패러다임 두 개가 존재하는데 이것을 다 실험해 본 것이 있어요. 외계인이라는 별명을 가진 아주 괴짜 중 괴짜 일론 마스크입니다. 머스크가 운영하는 테슬라라고 하는 전기 자동차 만드는 회사 있죠. 아실 겁니다. 여기서 머스크가 집에도 안 가고 텐트 치고 생활하면서 진짜 텐트 치고 생활했는지 그건 좀 모르겠다만 언론 기사에 그냥 나옵니다. 여러 그 모델들을 실험해본 가장 먼저 한 건 뭐냐면은 AI를 기반으로 하는 완전 무인 공장. 사람 하나 구경하기 어려운 그런 그 모델을 실험을 했는데 완벽하게 실패를 해요. 그리고 머스크가 이것을 솔직하게 인정을 합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러고서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해보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은 뭐냐면은 결국은 독일처럼 사람하고 이 기계가 협력을 해야 된다. 그런데 무엇이 중심이냐? 그 중에서도 사람이더라. 이제 그 초고성능 AI와 로봇을 옆에 놓고서 이제 실험을 한 건데 결국 이 AI 등 이 자동화 기계에게 어떤 미션을 부여하고 그리고 그 결과를 해석하고 이를 어떻게 활용할지를 판단하고 처리하는 것은 사람이더라.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역할을 하냐에 따라서 생산성이 좌우가 되더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머스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AI가 아니라 그 AI를 제대로 활용 못하는 인간 능력이 부족이다. 고로 열심히 공부해라. 학습 훈련. 이게 중요하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하나의 사례까지 보고 그 다음에 한국과 독일이 걸었던 상이한 자동화 길을 놓고 종합해 보면은 결국은 사람이더라. 사람이 어떻게 창조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자동화 기계도 결과적으로 거꾸로 오히려 그 인간을 그 함정에 빠뜨릴 수 있고 내지는 인간의 능력을 키워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더라. 사람 중심 자동화로 가라.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이렇게 사람 중심 자동화를 하게 되면은 결국 사람이 그 해당 분야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모든 작업자에게 해당되는, 모든 경제활동 주체에 해당되는 보편적 의미에서 사람 중심 경제가 딱 성립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동화 문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는 자연스럽게 나와요. 수평적 파트너인데. 자, 사람 중심 자동화를 추구하다 보면은 사람이 그 해당 분야에서 중심의 역할을 합니다. 과거에는 기계의 단순 부속품이었잖아요. 사람 중심이 아니었어요. 이런 단순 부속품에서 벗어나서 자기가 기획하고 판단하고 처리하는 그런 업무를 중심으로 전환이 되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자기 현장에서 경영자로 역할을 하는 거죠. 현장 경영자로 변신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각자 자기 분야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맺을 수 있는 관계는 뭐예요? 이 사람도 중심이 저 사람도 중심 다 중심인데 맺을 수 있는 관계는 딱 하나. 수평적 관계밖에 없죠. 그래서 앞으로 사람 중심 경영, 사람 중심 경제로 가다 보면은 기업 구성원들의 관계는 수평적으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는 거다. 응? 여기 이제 앞으로 이제 가야 할 네 번째 경영 원칙인데 다섯 번째는 좀 더 이제 좀 확장된 의미에서 지금까지 기업 내부에 주로 적용되는 그 원칙들이에요. 다섯 번째는 기업 외부 환경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3차 산업혁명 그리고 그 연장으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기업은 벤처기업입니다. 왜 벤처기업일까요? 벤처기업이라는 말 자체가 창조력을 같이 창출해 원천하는 기업을 가리킵니다. 근데 왜 벤처기업이라고 합니까? 자, 창조력이 발산되는 과정은 뭐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어요. 창조의 과정이라고 합시다. 창조의 과정은 미지의 세계에 뛰어들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과정이잖아요. 검증되지 않은 과정입니다. 그 자체가 모험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벤처기업이라고 한다. 이 이야기는 2차 산업혁명까지는 대기업이 기관차 역할을 합니다. 국민경제에. 그렇게 해왔죠. 실제로. 한국 특히 그 점에서 강력했습니다. 3차 산업혁명 이후에는 뭐가? 벤처기업이 국민경제의 기관차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낙수 시대에서 분수 시대의 전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낙수는 위에서 떨어지는 거잖아요. 대기업이 먼저 치고 앞에 나서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받아서 중소업이 크는. 그래서 낙수 효과라고 했는데 이제 벤처기업이 새로운 국민경제의 기관차로 떠오른 시대에는 벤처기업이 기술혁신을 선도하고 그 결과를 받아서 기존 기업도 같이 크는. 그래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간다 해서 이제 분수 시대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벤처기업은 개별적으로 크질 못해요. 벤처 생태계라고 하는 유기적 환경에서 발육하고 성장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네 포인트가 있어요. 연구. 이 창조력이라고 하는 이 뭔가 콘텐츠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연구. 그 다음 두 번째 창업. 세 번째 투자 유치. 네 번째 출구 전략. 이렇게 표현하는데 출구 전략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기업이 M&A를 해서 고가의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참 고생해가지고 벤처 하나 키웠는데 그거 하면 100억에. 자, 인수해. 그럼 대박 나는 거 아닙니까? 또 하나가 이제 상장. 코스닥에 상장해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주식을 현금화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이 두 가지가 이제 출구 전략으로 보통 통용되는데 이게 가장 잘 돼 있는 곳이 미국의 실리콘밸리하고 중국의 중간층이에요. 이 춘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말로 촌인데 말은 촌인데 실제는 종사자가 100만 명이 넘어요. 그것도 몇 년 전 얘기니까 뭐 지금 하면 더 늘어났을 거라 보는데 이 생태계가 잘 작동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이 지금 4차 산업혁명에서 우리를 앞서고 있는 좀 그런 이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한국은 한마디로 이게 완전히 개판입니다. 좀 과정에서 표현하자면 개판이에요. 두 가지 정도만 얘기를 할게요. 뭐 시간 관계에서 다른 얘기 못하고. 자, 투자 유치. 한국에도 벤처 캐피탈이라고 하는 이름의 분명히 자본이 있어요. 그런데 무늬만 벤처 캐피탈이지 실제 제 기능을 하는 벤처 캐피탈이 잘 갖춰지지 않다. 갖춰져 있지 않다. 자, 여기 이제 어느 벤처 기업이 있어요. 투자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찾아갑니다. 그러면 조건을 내겁니다. 실적을 먼저 내세요. 그러면 저희가 투자하겠습니다. 아니, 투자를 받아야지 실적을 내는데 먼저 실적부터 내라니 낼 수가 없잖아. 포기하든가 아니면 그냥 자기가 개인적으로 빚을 내서 어떻게 이렇게 보충하든가. 또 하나의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해외로 나가서 중국 선전이라고 있어요. 그 홍콩 옆에 가서 내지는 일본 이런 데 가서 투자를 받아요. 이 증거가 있습니다. 벤처 기업 중에서 잘 커가지고 매출의 1위, 아주 매출 1조 원을 딱 기록하는 기업을 유니콘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유니콘. 지금 유니콘 등록을 앞둔 이제 그 벤처 기업들이 여럿 있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전부 해외에 가서 투자를 받은 겁니다. 자, 그러면 상장을 해봐요. 그럼 누가 득보겠습니까? 외국인 투자자들만 득보는 거예요. 국가의 부가 그냥 다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이죠. 이거 하나, 또 하나. 자, 앞서 벤처 기업의 출구 전략에는 대기업의 M&A와 꼭 대기업이 아니어도 됩니다만은 그 다음에 상장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동안 우리나라 대기업은 어떻게 왔느냐? 이건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빚내다가 밤새워가면 생고생해가지고 신기술, 신제품을 개발하잖아요. 대기업에서 쫙 빼갑니다. 기술팀을 통째로. 그리고 자기들이 출시를 해버려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언론인들이 그 얘기를 듣고 야, 이거 기사화 해야 되는 거 아니냐면 제발 좀 하지 말라고. 그나마 거래처 끊긴다고. 응? 요즘은 조금 낮았다. 그래 어떤 식으로 하냐면 신기술, 신제품 개발하잖아요. 야, 그거 우리한테 넘기라고. 웬만큼은 좀 지어줄 테니까 한마디 헐값에. 예전에는 그냥 통째로 빼갔다가 요즘 헐값에 넘길 것을 압박하는. 안 그러면 그냥 빼가버리는. 그래서 이 대기업을 저승사자라고 불러요. 뭡니까 벤처기업 내 중소기업 하는 사람들은 언저리만 나타났다. 아이고 이게 죽었구나. 아니 이런 나라에서 기술 개발하려고 누가 그 발버둥 치겠냔 말이에요. 어떻게 벤처기업이 국민경제 기관차로서 제 기능을 하겠냔 말이죠. 당사자들이 꼭 벤처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거기에 몸담고 있는 구성원 모두를 가리켜서 하는 얘기인데 이걸 공론화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각자 도생에만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함께 공론화시켜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런 노력도 잘 안 보여요. 자, 이제 다섯 번째 이제 생태계를 원활하게 구축해야 된다. 이렇게 전사회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된다. 이렇게 다섯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이 경영혁명 5대 원칙을 기업 구성원 전체가 공유하고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너무 또 급하게 서두르면 안 됩니다.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 간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3대 효과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이 원칙을 공유하게 되면 말이죠. 어떤 조직이든지 이 소통과 협력이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돼요. 예를 하나 들자면 이 특정 종교 예를 드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평소 접하는 조직 중에 제일 무서운 조직이 교회입니다. 교회. 보세요. 11조네요. 11조 내는 조직이 어디 있습니까? 저기 정의당 이런 진보정당은 10,000원 냅니다. 10,000원. 민주당은 얼마? 2,000원. 예? 11조를 내요. 그리고 매주 한 번씩 모두 총회를 합니다. 총회. 일주일에 총회 한 번은 조직 봤어요? 정당 1년에 가서 한 번 할까 말까요? 일주일에 한 번 소모임 꼭 참여를 해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세 가지 신앙 원칙을 공유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봅니다. 응?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라고. 응? 그 다음에 삼일체론에 입각해서 예수를 신으로 인정해요. 신의 일부로. 그 다음에 신의 가르침에 절대 복종하는 거. 요 세 가지만 공유하면 나머지 술술술 다 해결됩니다. 응? 이 5대 원칙을 기업 구성원이 공유하게 되면 그런 원칙의 공유를 바탕으로 하는 아주 놀라운 그 소통과 협력이 이루어지면서 생산성에서 비약적인 상승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이건 뭐 실제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확인해 본 겁니다. 몇 가지는 뭐 꼼짝 못해요. 아까 얘기했던 자동화 문제. 이거는 심각한 문제예요, 사실. 독일과 명백히 이렇게 서로 대비되는 그런 그 결과는 이미 확인됐고 또 여러 그 기업들의 그 실험 사례가 있는데 아직도 대한민국은 사람을 자동화가 유일한 자동화로 생각하고 그 길로 가고 있어요. 계속 지금 결과가 안 좋게 나타나고 있는데 불구하고. 자, 그래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 효과. 대한민국 사회는 여전히 친기업이냐 친노동이냐를 가지고 좌우 갈라져가 싸우고 있죠. 응? 박세길이 친노동하면 저긴 저 반기업. 안봉이가 저 친기업 하면 저긴 반노동. 둘은 절대 화해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그 대립적인 요소로 파악을 해요. 자, 그런데 여기 다 뭐 연관되는 겁니다만 다 연관되는 겁니다. 두 번째 그 좋은 일자리를 중심으로 상승을 추구하는 경제를 한번 가지고 얘기를 해봅시다.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져야지 기업 경영이 실적을 개선하게 되죠. 구식으로 표현하면 친노동을 해야지 친기업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기업 경영이 잘 돼야 좋은 일자리가 나올 거 아니에요. 친기업을 해야지 친노동이 된다는 겁니다. 이 경제 시스템에 와서는 친노동과 친기업이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가 돼요. 그동안 친기업이냐 친노동이냐를 놓고서 극단적인 에너지 소모를 해왔어요. 여기서 이게 정반대로 이제 시너지 효과로 바뀐다. 뭐 긴 설명 안 해도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잘 보세요. 지금 대한민국의 기업과 정부는 사실 따라 놀고 있어요. 그리고 사사건 부딪히고 아유 그 소득주도 성장론 추구하면 얼마나 많은 부딪힘이 있었습니까? 예년에 비해서 거의 2배 가까운 기업들이 보태사도 해로 나갔어요. 그럼 그만큼 일자리가 사라지잖아요. 이게 한마디로 이제 완전히 겉돌거나 어긋나거나 충돌하는. 자, 이런 식으로 그 경영혁명이 일어나고 그 기조가 잡히게 되면은 방향이 갖춰지잖아요. 가고자 하는 방향이 자연스럽게 협력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응? 정부와 기업, 국가와 시장이 원활하게 협력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된다는 거죠. 저는 이 세 가지만 되더라도 다시 한번 원칙의 공유를 바탕으로 기업 구성원들의 소통과 협력이 고도화되고 그 다음에 친기업과 친노동이 통일되어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되고 정부와 기업이 원활하게 협력이 이루어지는 이것만 바뀌어도 대한민국 경제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응? 자,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서 한 가지 자연스럽게 응용되어 나오는 어떤 정책 변화가 발견됩니다. 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가장 중요시했던 정책이 뭐죠? 일자리 정책이잖아요. 일자리 정책. 뭐 결과에 대한 평가는 뭐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 자, 보세요. 좋은 일자리를 중심으로 상생을 추구하는 경제라고 제가 이제 두 번째 원칙을 얘기했는데, 이때 좋은은 일자리의 질을 얘기합니까? 양을 얘기합니까? 질을 얘기하죠. 많은 일자리는 양을 얘기합니다. 과연 둘 중에 무엇이 우선일까요? 여기 명백한 답이 있습니다. 질을 우선해야 된다는 얘기. 왜냐? 좋은 일자리 중심이라고 말하는 질 우선의 일자리 정책을 펴야만 생산성이 오르면서 매출도 증가해서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져. 질을 우선해야만 양도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건 법칙입니다. 그 다음에 자, 좋은 일자리라고 해서 한마디로 창조력을 숙성시키고 이것을 최대한 발산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갖추는 이제 그런 이제 그 의미가 있는데, 세대를 놓고 한번 봅시다. 노년과 청년 어느 쪽이 창조력이 풍부할까요? 단연코 청년이죠. 자, 제가 이제 50대인데 제가 왔는데 겉보다 나이가 좀 많습니다. 50대 되면 말입니다. 직장인들 보편적인 그 정서는 뭐냐면은 나 건들지 마 이거예요. 나 지금 하던 일 하다가 그냥 조용히 퇴임하고 싶으니까 건들지 말아달라.
사용자 표현에 따르면 꿈쩍도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변화와 혁신 자체를 체질적으로 싫어해요. 그래서 이 구도에서는 청년 우선 고용이 기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서운해합니다. 야, 나이 먹은 거 어떠서만 서운한데 말이야. 우리 완전히 봉식하는 거냐? 아닙니다. 청년 우선 고용이 실현돼야만 이 청년들이 그 풍부한 창조력을 마음껏 발산해서 산업 생태계가 발전하고 그에 따라서 노인용 일자리도 나온다는 거예요. 이 서비스 산업이 활성화되면서. 자, 뭐 세 번째는 더 이상 얘기할 거 없습니다. 구산업과 신산업 중에 어느 쪽이 자, 요것을 노동력을 그 가치 창출의 주요 원천으로 하는 걸 구산업, 창조력을 가치 창출의 주요 원천으로 하는 사람을 신산업이라고 단순시켜서 얘기해 봅시다. 어느 쪽에서 일자리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미 경험적으로 다 통계수로 다 나온 건데 당연히 신산업이죠. 왜? 창조력을 가치 창출의 주요 원천으로 한다는 건 창조는 사람만 갖고 있으니까 사람을 안 쓰면 일이 안 돼. 당연히 일자리가 많이 나와.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데 사람들이 하고 모르고 지나가는 얘기인데 자, 우리나라가 말입니다. 이 세계와 함께 그 해외로 이전되는 정도가 엄청난 나라예요. 2012년부터 16년까지 약 136만 개가 빠져나간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저기 중국의 칭다오라는 도시 있죠. 칭다오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참 맞죠? 그 한 도시에 한국에서 건너간 중소기업 수가 10,000개가 넘어요.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방문했다가 왜 거기 찾아갔나 했더니 한국 기업이 워낙 많아. 자, 우리나라 그 7대 대기업 말입니다. 이제 국내에도 투자하고 해외에도 투자할 거 아니에요. 비율이 어느 정도냐? 거의 9대1. 투자의 9가 해외, 1이 국내. 그럼 일자리가 어디 다 해외를 중심으로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이 엄청난 나라인데 벤처기업은 해외 이전이 거의 없습니다. 왜? 야, 이거 잘못하면 우리 다른 나라에서 비하하는 투로 들릴 수 있는데 절대 오해없길 바랍니다. 한국 사람들만 갖고 있는 재주가 있고 능력이 있어요. 이거 베트남 간다고 말하자면 인건비 좀 절감한다고 가서 대체 안 됩니다. 그래서 벤처기업이 해외 이전은 아주 예외적인, 예를 들면 삼성이 가는데 안 따라가면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데 아주 제한된 일부만 따라가는 경우 있어도 거의 없어요. 해외 이전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로부터 상대히 자유롭다. 이걸 뭐 이렇게 세계화의 덫으로부터 탈피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당연히 신산업을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 정책이 마련돼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그 정치적 감각이 뛰어난 그 윤봉 기자님 지나온 그 우리 정부의 일자리 정책 가만히 복귀해 보세요. 조금은 낮았어요. 초기에는 완전히 정반대였습니다. 정확히 정반대였어요. 질보다는 양을 우선하고 노년 중심, 그 다음에 구산업 중심. 아무리 첨단 산업이라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자동차 산업은 전기차를 중심으로 한 미래차로 가면서 일자리 창출 능력이 급격히 축소될 것이에요. 그동안은 이제 2차 산업혁명 시기에 일자리 창출을 가장 잘 해낸 곳이 자동차 산업이었는데 전기차로 가게 되면 부품 수가 최대 3분의 최대 10분의 1까지 줄어요. 이거 단순 계산으로 일자리 수가 그만큼 줄 수 있는. 생각하면 참 암담한. 근데 대통령이 거기 가셔가지고 그냥 뭐 이벤트를 하냐는 거예요. 일자리 나올 수가 없는 곳에서. 또 우리 반도체 찾아가셨는데 반도체에는 그야말로 대량 장치 산업입니다. 돈 왕창 들여가지고 장치 중심으로. 평택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장장 20조 원을 투자를 해서 새로 이제 그 생산 라인을 건설했는데 20조 원은 엄청난 돈입니다. 일자리가 몇 개 나왔냐? 900개 나왔어요. 200억 투자해가지고 일자리가 한 개 안 나온 거예요. 계산하면은. 거길 왜 가셨냐 이거야. 뭐 달러 벌어들이는 데는 굉장히 효자 노릇을 하는 건 분명하고 그건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국민들이 필요한 건 일자리잖아, 일자리. 이로부터 일자리 정책이 어떻게 펼쳐져야 되는지가 또 나온다. 그런 점에서 좀 비판적 점검을 좀 해봐야 되는 점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벌써 이제 1시간 가까이 됐는데 저는 이러한 과정들을 그 경영혁명이라고 이제 표현하고 경영혁명 5대 원칙과 3대 효과로 집약을 합니다. 이걸 아주 통속적으로 표현하면은 이대로 가면은 이건 정말 통속적 표현이에요.
한국 기업이 능히 세계 최강의 최고의 혁신 역량을 바탕으로 최강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결코 불가능한 얘기 아니다. 그 과정 속에서 좋은 일자들이 계속 연속적으로 나오면서 청년들이 겪고 있는 고통의 첫 번째 고리를 끊을 것이다. 응? 과연 가능하냐? 간단합니다. 가능할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안 하면 한국 기업들은 침몰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일본은 말입니다. 벌어놓은 게 많아요. 벌어놓은 것을 까먹고 슬슬 가더라도 버텨요, 애들은. 근데 우리는 버틸 재간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기업 경영자를 만나서 이거는 갈 수밖에 없고 무조건 가야 되는 길이구나라고 하는 확신하게 되는 게 이걸 안 가게 되면은 지금 한국은 지금 중국한테 밀리면서 계속 지금 추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코로나 때문에 덮였을 뿐이에요. 실제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는 앞서 제가 이제 서두에서 얘기를 했는데 앞서거니 뒤서거니 내지는 뭐 좀 더 확실하게 내지는 덜 미지근하게 이 차이는 있을지언정 한국 기업들이 궁극적으로 이런 경영혁명을 통해서 재도약의 길을 가는 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 다만 시간 문제일 뿐이다. 라고 좀 보는 것이고 저는 그래서 이제 청년 정치를 꿈꾸는 분들을 살살 꼬시고 있어요. 자, 청년 정치 특성이 있습니다. 기성 정치인들은 당장 눈앞에 있는 선거에 모든 초점을 맞추죠. 그리고 표가 되나 안 되나 이 계산부터 다 합니다. 청년 정치가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적어도 10년 프로젝트를 하고 장기 대응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거. 경영혁명을 원동력으로 해서 새로운 정치,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그 프로젝트를 쭉 추구하다 보면 결국 10년 뒤에는 이런 새로운 시대의 흐름을 만든 주역들이 누구냐? 국민들은 찾게 되고 그들을 지지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반드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제가 80년대 소위 말하는 이제 86세대로서 저 민주화 투쟁에 앞장섰어요. 어느 순간 딱 보니까 그때 이 노무현 때 우리 30대로서 아주 새파랗게 젊었어요. 민주화라는 이 새로운 시대의 흐름을 창출한 주역이다라는 그 이유로 다 선택을 해주더라 이거죠. 왕창 여의도에 들어갔잖아요. 청와대로 들어가고. 근데 거기 제대로 이제 응답 못 해가지고 이제 빌빌거리고 있는데, 이게 청년 정치가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제가 이제 지난 한 20여 년 동안 머리를 싸맸던 큰 고민거리가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은 이 역사를 보면 말입니다. 항상 현장에서부터 모든 힘이 나옵니다. 세상을 바꾸는 변화와 혁신을 추진하는 힘은 현장에서 나오는데 저는 노동운동을 처음에 선택했었어요. 노동운동이야말로 우리 사회를 바꿀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현장 통역이다. 그래가지고 그 유명한 기아자동차, 철도 돌아다니며 열심히 조직했습니다. 노동운동가라서 아주 그냥 대단한 성공을 거뒀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다 기득권 세력이 되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노동운동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세상을 기획하기는 어렵겠구나. 저는 일찌감치 결론 내렸어요. 적어도 다른 사람도 한 10년 일찍. 그럼 뭐냐? 찾고 찾아서 결국 여기까지 온 거예요. 세상을 바꾸는 경영혁명. 이것을 원동력으로 해서 원동력은 나머지 과제들을 순차적으로 일관된 의지를 갖고 풀어나간다면은 저는 감히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적어도 한 세기를 쭉 이어갈 수 있는 시대를 우리는 열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아마도 그 시대를 여는 주역은 저는 촛불세대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2008년도 촛불 시위를 무대로 해서 딱 데뷔했던 그리고 지난 촛불혁명을 알게 모르게 끌었던 숨은 주역들 이들이 바로 그 주역이 될 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희망이 있는 나라예요. 일본하고 비교해보면 딱 드러납니다. 일본의 젊은이들은 노인들보다 더 보수적이에요. 개인이 국가를 위해서 희생해야 돼. 내려갈수록 20대로 갈수록 10대로 갈수록 더 심해요. 그리고 여자는 집에서 밥하고 빨래해야지. 20대, 10대들은 더 심해. 이상한 나라예요. 그리고 나 건들지 마. 도전, 혁신 이런 거 다 싫어해요. 그냥 이대로 소용이 달래. 대한민국의 젊은이 다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은 진정으로 희망 있는 나라고 그래서 지금의 청년들은 구제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이들이 이제 국가를, 이 나라를 살리는, 사회를 구제하는 그런 주역으로 떠오를 날이 머지 않았다. 라고 보시고, 이 자리에 또 갖게 하고 또 저 강의를 나중에 지켜보시는 분들, 자신이 이 시대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하시고,
나서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물론 포스트 코로나 이후 얘기입니다. 지금은 비대면이 강조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당장은 오히려 현실성 없는 얘기일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한국 의료 산업이 상당히 그 평가받는 건 사실이잖아요. 저는 도대체 어떤 이유로 해서 이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한국 의료 산업이 나름대로 실력 있음이 내지는 어떤 여러 가지 그 잠재를 갖추고 있음이 그 확인됐을까? 들여다보니까 제가 이제 사람 중심 시장 경제를 떠받친 세 가지 원리를 책에서 얘기를 했어요. 세 가지가 뭐죠? 사람 중심, 좋은 일자리 중심 운영, 그 다음에 사회적 투자의 제도화, 그 다음에 국가와 시장의 그 수평적 협력. 요 세 가지를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요게 딱 적용되고 있는 데가 의료 산업이더라는 거예요. 자, 봅시다. 좋은 일자리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느냐라고 물으면은 아직은 아니죠. 그런데 의료진이라고 하니 사람들이 뭔가 의욕을 상실하고 에이씨 하면은 안 돌아가는 세계잖아요. 이 때문에 좋은 일자리 돼야 돼. 과거보다는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만. 그다음에 두 번째로 1억씩 버는데 좋은 일자리죠. 의사만. 근데 이 간호사들은 너무 힘들어요. 너무 세가지고 진짜 뭐 아주 근데 어쨌든 간에 또 이번에 여러 가지 좀 거꾸로 감동적 모습도 많이 보여줬습니다만 우리 간호사분들이. 아무튼 의사는 좋은 일자리가 맞는데 이게 구성원 모두에게 균등하게 돌아가야 되겠죠. 남아있는 가자라는 얘기인 거고. 그다음 두 번째로 그 사회적 투자의 제도화. 이건 아주 명료합니다. 대한민국의 의료 산업은 자본주의식 어떤 영리 추구가 법적으로 금지돼 있어요. 아실 겁니다. 의사와 비영리 법인만이 병원을 설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투자는 엄청 해요. 요즘 그 병원들은 거의 벤처기업입니다. 투자해서 새로 신기술 개발하고 막 치열하게 경쟁하고 거기서 뒤처지면 다 문 닫고 그러는데 자본주의식으로 거기서 발생한 수익을 배당 못 돌리잖아요. 다 내외 제출하고 돼 있습니다. 물론 이제 월급을 세게 받죠, 그 대신. 그거 가지고 이제 돈 버는 건데 사회적 투자를 굉장히 강도 높게 강조했는 것이 한국의 의료 산업이에요. 그 다음 국가와 시장 협력. 자, 한국의 의료병을 대부분 충당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건강보험이잖아요, 건강보험. 건강보험은 어떻게 구성이 돼요? 개인, 수혜자, 그 다음에 기업, 국가가 이렇게 분할해서 이제 납부를 하는데, 강제 적용, 강제 가입 원칙입니다. 국민 누구나 다 가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간단히 가서 주민등록증을 딱 내면 모든 게 다 처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병원에서 이거 적용할래 말래 임의로 판단 못 해요. 무조건 강제 적용해야 돼요. 이게 전 세계에서 우리밖에 없는. 일본은 기업별에 거기는 이제 철저히 기업이 이제 이 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말하자면 기업을 중심으로 일종 옛날 주종 관계가 이제 딱 제도화된 곳이라고 볼 수 있는데 기업마다 다 달라요. 의료보험이. 그래서 이 회사에서 저 회사 옮겨가면 이걸 바꿔야 돼. 나머지가 이제 국민건강보험 되었고요. 아무튼 간에 이 국가와 시장 협력이 상당히 잘 된 건데 요건 조금 좀 그냥 참고 삼아 알아주길 바라는데 이걸 누가 밀어붙였냐? 군사정권이 밀어붙였어요. 요즘 같으면 시장이 엄청난 저항으로 하면 안 됐을 거예요. 박정희 때 시작해가지고 노태우 때 1차 완성을 합니다. 그냥 서슬퍼른 군사정권으로 딱 밀어붙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꼼짝 못하고 이제 받아들였던. 또 건강보험 통합한 건 김대중 정부 때. 그럼 그렇죠. 이후에 이제 지역과 뭐 이런 여러 가지 통합 과정 구해서 기본 꼴은 노태우 때 만들어진 겁니다. 노태우 때. 시작은 박정희 때하고. 뭐 군사정권 유산이다 그런 얘기 하는데 뭐 좋은 건 좋게 봐줘야죠 뭐. 그 다음에 세 번째 얘기한 거죠.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요소를 다 갖추고 있는. 저는 이게 근데 그동안은 이 소위 진보적인 사람들은 말입니다. 영국 시스템을 오히려 이렇게 선호를 했어요. 영국은 철저히 국가 중심입니다. 의사가 공무원이에요. 월급 받는. 예? 우리도 그런 식으로 공공의료 체계 중심으로 가야 된다 하는데 영국이 이번에 완전 개박살 났잖아요. 표현이 좀 거칩니다만은. 효율, 생산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게 드러났어요. 그래서 오히려 한국이 이제 더 이 시장과 국가가 절묘의 조합을 이루면서 사회적 투자를 제도화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나가는 어떤 노력이 오히려 이 의료 시스템이 더 적합하다.
하는 것이 검증된 거예요. 그게 이제 제 입장에서 보면 사람 중심 시장 경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한국 의료 산업이 검증했다고 보여지고, 근데 이런 이제 반론이 있을 수 있죠. 아니, 의료 산업은 특수한 분야 아니냐, 생명을 다루는. 근데 앞으로는 말입니다. 거의 모든 산업이 이 생태, 이런 이제 사회적 가치가 다 적용돼야만 되는, 이미 그런 추세가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의료 산업에서만 특별하게 이렇게 이런 시스템이 가동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러한 그 의료 산업을 바탕으로 해서 이것을 이제 글로벌 협력 체제 발전시킨다고 한다면, 물론 지금 당장 아닙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안 되는, 근데 이후 얘기죠. 분명히 포스트 코로나를 전제를 했습니다. 굉장한 잠재력이 있을 거라고 봐요. 이미 한국의 시술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책에서 예를 들었는데, 미국의 최고의 그 의대하면 하버드 의대를 꼽는데, 그 하버드 의대 교수가 한 명 있는데 그 모친이 이암 걸렸어요. 어디로 보냈냐? 한국으로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생존율이 2배야. 수술 받고서 그 생존율이 우리는 80몇 %인데 걔들은 한 40몇 %밖에 안 돼. 그러고 저 아랍에 돈 많은 아랍에미리트 있는 병을 일단 한국으로 보내요. 이 뭐 간시술 이런 거는 한국 사람 아니 거의 못한다고 할 정도로 최고 수준인데, 그래서 저는 두 가지다. 외국의 그 환자들이 국내에 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오면은 혼자 안 오잖아요. 가족 일행과 같이 옵니다. 그리고 며칠 있다가 그냥 가는 게 아니잖아요. 몇 달씩 있다가요. 체류 관광이 그대로 연결이 돼요. 여기서 노인 일자리가 많이 나와. 그 다음에 저는 지금 이번에 뭐 그 공공의료 그 확대 가지고 이제 뭐 좀 난리가 났었는데, 저는 한국이 앞으로 의료진 양성, 글로벌 의료진 양성 굉장히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봐요. 여기서 키워서 외국 보내는 게 있을 수 있고, 외국의 그 학생들을 불러다 여기서 키워서 어느 정도 훈련시켜서 보내는, 이런 이제 글로벌 그 의료 협력 네트워크를 그야말로 이제 저는 그 메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허브 기능을 한다면은 저는 굉장한 발전, 이것은 또한 인류 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거잖아요. 유사한 그런 그 전략을 요즘 이제 막 뜨고 있는 게 또 이제 문화 콘텐츠 아닙니까? 봉준호에서부터 누구죠? BTS. 이건 가벼운 현상이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미국 대중문화에 다양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맞짱 뜨는 한국밖에 없어요. 이건 인정해줘야 됩니다. 철학도 말이죠. 우리는 애들 뭐 날날 노는 것 같은데, 전 세계에서 이 백인 중심 문화에 저항하는 지금 비주류 문화인데 한국 케이팝을 좋아해요. 이게 나름대로 뭐 정서적으로 이게 맞다 그러는데, 제가 워낙 짧아가지고 이제 잘 모르겠습니다만, 마찬가지로 그런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그래서 똑같이 요즘 뜨고, 사실은 저는 정치인들이 답답한 게, 우리 임 기자님, 이 뷰티 분야가 굉장히 뜨고 있어요 지금. 저 패션 산업이 서울이 지금 그 뉴욕을 추격하는 때가 되면 추월할 수 있는 세계의 그 패션계 지금 메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뭐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이 많습니다만, 이 성형 이거 완전 왕국이잖아, 왕국. 그 다음 화장품, 한국이 지금 엄청 뜨고 있잖아요. 호주 여성하고 기겁을 했습니다. 너무 종류가 다양한 거야. 각종 기능성 화장품. 단순히 처발력이 아니에요, 요즘은. 건강까지 다 고려하면서 이제 관리하는. 이게 지금 말하자면 이제 우리가 뜨고 있는 건데, 그럼 당연히 거기에 맞는 성장 전략을 구사를 해야 되는데, 정치인들 입에도 그에 관련 얘기하는 사람을 제가 아직 못 봤어요. 그래서 한국이 잘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의료, 뷰티, 그 다음에 문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왜 앞으로 중요하냐 말입니다. 지금 선진국을 중심으로 보면은 사람들의 보편적 그 요가 뭐냐면 건강하고 아름답고 문화적 품격 있는 삶 쪽으로 중심이 옮겨가고 있어요. 지금까지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했던 건 편리성이다, 편리성. 어딨습니까? 스마트폰에 와서 이제 거의 정점을 찍었죠. 상상 초월로 이 편리성을 증대시켰는데, 편리성이 증대한 만큼 사람들이 행복해졌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거 심각한 문제가 이제 철학적으로 이제 제기되는데, 얼마만큼 더 편리해져야지 행복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근본적인 질문이 던져진, 사람들은 이미 다른 지점으로 가고 있다. 건강하고. 그래서 지금 가장 폭발적으로 비약적으로 성장하는 산업이 건강 관련 산업이고, 이미 양적으로도 어떤 산업보다도 지금 팽창돼 있죠.
저 뭡니까 이 의학하고 그 의료기구 산업만 하더라도 반도체가 자동차처럼 커졌어요. 둘 합치면 훨씬 커요. 그리고 이 성장 속도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거기에 우리가 굉장한 잠재를 갖고 있는 겁니다. 전 세계에 말하자면 일단 미래산업 진정한 미래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곳에 우리가 엄청난 잠재를 갖고 있는데 이 잠재력을 제대로 발현시켜서 새로운 미래를 설계를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속해 있는 민주화 세대, 그리고 산업화 세대는 제가 보기 다 녹이 들어가지고 더 이상 기대할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새로운 세대가 나와야 된다는 끊임없이 이제 가는 데마다 얘기를 하는데 정말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되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제가 글로벌 네트워크, 협력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해서 3대 메카 전략 구사해야 된다 얘기했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 또 글로벌 마인드가 대단하잖아요. 제 딸이 4개국어를 합니다. 물론 기초적 수준에서. 그럼 그만큼 이제 우리 세대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전 그 세계를 무대로 놀아야지 직성이 풀리는 실력 발휘가 되는. 그래서 좀 전 대전환기 뭔가 이제 새로운 그 세대 주체가 이제 무대 전면에 나서야 된다라는 것을 거듭 확인해 주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있게 지속적으로 들여다보지 못했어요. 저도 단편적인 그 이제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저는 일단 그런 그 이야기가 나온다는 자체가 긍정적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꾸 그런 쪽으로 사고를 하게 만드니까, 자체는 플러스 요인이 있다고 보는데, 이제 객관적인 또 지점이 있는 거죠. 우리 이제 한국 사회에서 참 이 불행했던 시절, 그 정경유착이 지배했던 그 어둠의 시대를 헤쳐나오면서 대기업이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는 한계. 이런 부분도 이제 냉정하게 이제 지켜봐야 되는 것인데, 예를 들면은, LG 경우 말이죠. LG 경우도 이제 그 교육을 총괄하는 기관이 인하원. 사람 중심의 나름대로 어떤 그 경영을 해보려고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성과도 있었고, 응? 개인적으로도 뭡니까 그 원장님 맡았던 이병남 선생님하고 이제 이렇게 많은 대화도 나누고 했었는데, 응? 근데 이제 아까 그 기술 탈취 대기업들의, 응? 사실 또 한편으로는 이 생태계를 파괴하면서 이 승자 독식을 탐해왔던 게 엄연한 또 이 우리나라 대기업 사회. 거기를 특정해가지고 여긴 SK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제가 거기까지 이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은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좀 냉정하게 편향되지 않게 동시에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최태원 회장의 이제 사회적 가치 중심의 운영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정말 제대로 해보자. 응? 해보고 그 결과를 검증하자라고 저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받아 안으면서 이렇게 그 결과를 평가하는 게 옳다고 봐요. 해봐야 그래봐야 다 사기고 다 엉터리고 이렇게 처음부터 내치는 거는 지금 시대 추이가 그게 아니거든요. 이게 지금 이제 투자도 이제 사회적 가치 중심 투자 쪽으로 오히려 이렇게 자꾸 이렇게 중심이 옮겨지면 거기서 더 많은 수익을 남기고 있는 또 그런 시대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러한 그 지점들을 오늘 얘기했던 것이 궁극적으로 전 대세가 될 수밖에 없는 난관은 있겠고, 시간 지체될 수는 있겠고, 또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또 새롭게 풀어야 할 과제도 있겠지만은 결국은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길임을 입증해주는 저는 또 하나의 지점으로. 개인적으로 나중에 우리 최 회장을 만나가지고 한번 더 깊은 얘기를 하는 것도 괜찮겠다. 저는 남들은 망상이라고 하는지 모르지만은 때가 되면 그런 게 올 수 있는 거죠. 그런 즐거운 상상을 할 수 있는 사회라면 얼마나 좋겠는가. 사실 내 대기업들이 역할이 있거든요. 지금 역할을 제대로 좀 정리가 안 돼서 그냥 지금 자꾸 전체적으로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지금 우리 눈에 보여서 안타까운데 저는 잘 잡아나갔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 5가지 원칙을 얘기했는데 이제 요 부분은 사실은 이제 제가 처음에 했던 지금 사상 문화라고 그랬잖아요. 이 사상 문화가 바뀌어야만 이게 이제 같이 이제 이렇게 변화돼 가는 건데 제가 이제 이렇게 쭉 만나보니까 사상 문화 영역은 일반 전문가들이 접근하는 영역이 아니더라고요. 아무리 뛰어난 어느 분야의 전문성이라 하더라도 사상 문화는 사상으로 풀어낼 수 있는 사람만이 다룰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예요. 이제 좀 더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또 평가하고 이제 문제를 이렇게 캐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그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
첫 번째 제가 그 원칙과 관련한 얘기가 있죠. 많은 좋은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이렇게 벗겨보면은 철저히 사람을 비용으로 보는 그런 경영 논리가 여전히 이렇게 팽배해 있는. 그러면 나머지 다 포장에 불과해. 이 벗겨보면은 그냥 그 실체는 전혀 다른. 그래서 저는 요 지점부터 바로 잡아야 된다. 그래서 사람을 그 비용이 아닌 자산으로 보는 것부터 출발해야만 이 나머지 그 네 개가 제대로 이제 인식이 되고 제대로 소화돼서 이제 쭉 일관성을 갖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건 정말 무서운 얘기인데요. 경영 이론에서 미국식 논리라고 하는 건 절대적인 힘을 발휘하는 나라입니다. 예? 다른 어느 세계보다도 그러니까 뭐 앞서 이제 뭐 문화도 얘기하고 했지만 옛날에는 뭐 흔히 하는 말 미국의 식민지 다루는 나라가 민주화도 되고 경제 발전해서 뭐 삼성은 애플과 최대의 경쟁 상대가 되기도 하고 다 왔는데 이 기업을 지배하는 요 사상 문화 여전히 그 큰에서 못 벗어난 그리고 이게 갖가지 문제를 저는 약이 갖다 진단을 하는 거고 그 점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생각이 있는 이제 경영자가 인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사상 문화는 사상 문화로 이제 접근을 해야 되고 거기 출발은 사람을 어떤 식으로 보느냐. 이게 뭐 이제 부분적으로는 많은 노력이 있었고 또 부분적 성과는 있었던 거는 인정하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그 반복된 이야기입니다만은 사람을 비용으로 보는 그 논리가 굉장히 강력했어요. 굉장히 강력했어요. 그럼 뭐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아니 사람 뭡니까 기업을 두고 뭐 자선 사업하려고 하느냐 돈 벌려고 하지. 그래서 이제 그 연장선에서 모든 걸 이렇게 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기업도 제대로 안 됐던 것이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직면하고 있는 현상이다. 제가 할 수 있는 요 정도까지 갔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